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월간 이선엽 24년 9월호입니다. 예. 뭐 이거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끝났으니까. 50bp를 예상을 하셨어요? 원래 25bp 인하를 다들 예상을 했던 거였잖아요. 사실 굉장히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결정할 때 한 분이 미셸 보문이라는 분이 반대하기도 미셸 했고 보문. 또 이제 회의 바로 직전까지도 50이냐 아니면 25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분이 네. 며칠 전에 또 기고를 했어요. 그 샴의 법칙. 네. 그분도 이렇게 복잡한 적은 처음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만큼 연준도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50bp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힘든 결정이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외신에서도 해석을 네. 하는 게 파월 의장이 사실상 50bp 쪽으로 좀 하드 캐리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하고 나면 이제 11월에 회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2월 이제 두 번 남게 되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7월에 나왔었던 고용지표 이후에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더욱 중요한 건 앞으로 있을 이 두 달이 기존에 있었던 경제 흐름과 다를 수 있거든요. 예컨대 두 달 후에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죠.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해서 되게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소 이런 어떤 집행을 미룰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서베이 지표들 좀 뭐 물어볼 때 우리는 선거 이후에 할 거야.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안 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지표가 또 안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망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내수가 조금 안 좋은 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동안에 미국도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었던 긴축 이연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투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책을 미루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사실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지표가 기대하는 만큼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대선 전까지는.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0.25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더 넌센스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마음 편하게 0.5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대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그렇고 월간 이선엽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들으셨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서베이 지표가 좀 부진할 수 있다. 예. 대선 전까지는. 근데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나 이제 실업 지표가 조금씩 안 예. 좋아지는 것, 예. 고용 시장 쪽에 조금 더 우려를 두었더라고요. 그럼요. 이번 그 회의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과잉 긴축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고용 시장의 둔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는 거고,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까지는 고용이 괜찮지만 지금부터 내려야 이 정책 효과가 6개월 뒤에 발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정책적인 효과는 조금 더 뒤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막아야 대량 해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연준 의장도 오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이제 목적을 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연착륙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이번에 뭐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도표 예. 공개가 됐는데, 물론 좀 시장이 항상 과도하게 기대하기는 합니다만 연내 9월을 포함해서 125bp 인하를 시장은 기대 혹은 예상을 했었고, 근데 점도표가 100bp 인하까지 그렇죠. 지켰죠. 예. 요거 자체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우려보다는 좀
낮게 찍어줬다라고 제가 봐야 볼 됩니까? 때는 찍을 만큼 찍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점도표대로 한다라면 올 연말 기준으로는 4.4. 4.4. 예, 내년 기준으로는 3.4. 물론 이제 거기 0.7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 더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좀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갈 거냐? 아니겠죠. 연준이 지금 회의 때마다 점도표를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쵸. 예. 훅 바뀌죠. 예, 3개월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예. 이렇게 보면 이번에 있는 점도표도 그대로 꼭 간다라고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제가 보기엔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일시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선거라든가 이런 일시적 요인 때문에 현재 향후 경기 지표가 약간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조금 더 안 나온다라면 12월엔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있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내후년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내년에 3.4로 하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건 이전에 있었던 추세적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 이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거의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예전만큼 돌아가기는 그렇죠. 어렵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추세적 금리 인하 즉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요거는 확실히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지금처럼 점도표가 3.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요게 사실 테일러 준칙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정금리라는 적정금리. 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추세적 금리 인하는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금리 레벨을 낮추는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시장과 관련해서 뭐 연말까지는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추세가 깨진 건 아니구나. 일단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세게 조여놨던 걸 다시 되돌리는 정도까지만.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미 긴축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테일러 준칙에 의한 어떤 금리에 비해서 보통 한 1.5% 정도 금리가 높아지면 그걸 보통 과잉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오래되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가 돼요. 너무 조여놓으면. 예, 너무 조여놓으면. 그래서 지금은 그걸 되돌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걸로 돼 있는 거라서 과잉 긴축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내년에 3.4 정도만 되더라도 요 금리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완화적인 금리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긴축적인 금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면 물가보다 높기 때문에. 내년 3.4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점도표 보면은 더 낮아질 여지도 있는 기대해 거죠. 볼 수 예. 있고요. 또 이번에 그 36912 이제 3개월마다 경제 전망도 새롭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경제 전망 보면은 24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0으로 낮췄습니다. 그렇죠.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예. 이 큰 의미는 큰 의미는 그러니까 없다고 내년 보고요. 것도 2.0으로 유지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이 되고 내년에도 2.0 그리고 이제 실업률 지표 같은 경우는 4.4% 내년에도 4.4 그 뒤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네. 그러니까 지금이 4.2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는 걸로 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물가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0.2%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죠. 네. 그래서 그 물가는 잡히고 성장은 좀 안 좋아지는데 그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 실업률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여전히 4.4만 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 이렇게 연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들이 지금 뭐 대량 해고를 하거나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집에 가라고 등 떠미는 상황은 아니고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저축률 떨어지고 소비할 돈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오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그렇죠. 계속 그 공급이 과정이네요.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미국에 가보면 실제 경제가 안 좋거든요. 네네.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는 건데 내가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차이가 있어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직장이 없어요.
중국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을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없어요. 네. 특히 청년 같은 경우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건 16, 17%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직장이 없다 보니 중국인들은 지금 소비 형태가 변하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예 돈을 못 쓰고 있어요. 예컨대 제가 최근에도 중국 갔다 오면서 놀랜가 중국 20, 30대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해요. 아예 맨 얼굴로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이전엔 그래도 화장도 하고 막 그러시더니 요즘은 화장을 안 해요. 와, 이건 좀 다르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직장은 있는 건데 물가가 높은 거잖아요. 물건의 가격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소비 형태가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 형태도 변하지만 돈을 못 쓰는 거고, 없어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버는 것보다 물가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싼 것들을 많이 사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가 물건 가격을 좀 많이 할인해서 파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하도 안 팔리다 보니까 저가 메뉴 세트를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 한번 보세요. 맥도날드든 월마트든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가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그 5달러도 안 사요. 거의 못 산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달라요. 아예 할인을 하건 못하면 그렇죠. 못 산다. 못 써죠. 아예 못 사는 것과 내가 살 수는 있는데 비싸서 싼 걸 사야 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깎아주면 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고통이 심한 건 확실한데 이게 침체와 둔화의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확실히 침체죠. 누가 보더라도 못 써요. 화장도 안 해요. 근데 미국인들은 화장을 해요. 근데 중저가로 내려온 거죠. 자, 한국 거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즘 뭐 룰루레몬도 잭스믹스 뭐 이런 걸로 내려오는 것처럼 야, 가성비로. 옛날엔 이게 내가 내 돈 가지고는 비싼 걸 이제 못할 것 같아. 좀 싼 걸로 사보자. 물론 거기에서는 일부 이제 절약도 있겠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옛날만큼 못 쓸 것 같아. 근데 약간 줄이는 것과 중국처럼 아예 못 쓰는 것과는 우리가 차별을 지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고민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치 침체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서 사람들이 되게 낯설어 보인다라는 거죠. 주가는 거짓말 안 하는데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 판매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 뭐 말이 나온 김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는데 네. 그 증가가 전부 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온라인으로 왜 사겠어요? 거기서 사면 비교해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현명한 소비 그죠? 뭔가 이런 걸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이걸 침체로 연결시키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주는 게 아니라 예. 소비의 형태가 바뀌는 거다. 그럼요. 예. 그걸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화장품을 비롯한 수출주로 목도로 해오고 있었던 예,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 거고. 근데 이번에 또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셨던 게 그거 같아요. 25bp 이나 하면은 뭐 그냥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근데 50bp 이나 하면 우리가 못 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그 연준 네. 이인자도 이야기를 예, 했던 예. 것처럼 화들짝 놀랄 수도 있겠다. 실제로 50bp 이나 하면은 시장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고 겁먹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이번에 그 염려가 제일 컸기 때문에 연준이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이거 경기 침체 아니니까 그리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해 있던 7월에 고용지표를 먼저 봤으면 그때 0.25는 했을 거야. 서서히. 예,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때 분도 0.25를 반영했고 이번에도 0.25를 반영한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요게 기본적인 페이스는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0.5 할 건 아닌 거고 이번에 한 번인 거고 그 다음부터 특히 올해 말까지는 11월, 12월에 각각 25bp씩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조치 자체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기가 온다던가 아니면 뭔가 경제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우려는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 보기에는 좀 2% 부족했던 것 같아요. 2% 부족하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기자분들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50pp를 인하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봤었고 또 하나는 다 좋아. 그러면 지금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이 실업률이 좀 오르면 한 번에 급격하게 오른 특성들이 있는데 이번에 왜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했더니 원론적인 얘기 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내 보면 앞서 말씀드린 50bp 인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달라라는 근거가 굉장히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오늘 이후에 2, 3일간에 걸쳐서 이거를 다시 반영하는 시장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약간은 변동성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그냥 아주 무탈하게 뭐 별것도 아니었어. 뭐 50bp 너무 좋은 거였고 확실히 좋네라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더 생각해보는 왜 그랬지? 정말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경제가 침체 안 가는 거 100% 확실한 건 맞아라는 의구심들이 한 번은 조금 더 작용할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만큼 뭔가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 게 페드워치 보면 연준이 이번에 25bp 낮추고 다음번에 50bp 그 다음번에도 50bp 낮출 거야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말인 즉슨 경기가 지금 안 좋지만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야라고 시장은 예측을 했던 건데 근데 실제로 이번에 페드가 파월이 보여준 거는 이번에 많이 낮춰놓고 다음번에는 조금씩만 낮춰도 될 정도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게 보여주는 조삼모사죠, 사실. 그렇죠. 예, 거의 하는 뭐 건 비슷합니다.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에 해놔야 끌려가지 않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있을 연준 회의 이전에 여러 지표들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지표들이 안 좋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았을 경우는 야, 너 25 실기한 거야. 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 실기에 대한 논란도 잠재우면서 혹시 선거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일시적인 지표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뭐 이 대선 이전에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뭔가 일시적인 잡음 때문에 안 나오는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너무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확대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장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네. 뭐 사실 2년 내내 50 밑에였는데 갑자기 이번에 뭐 안 나왔다고 좀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걸 봤는데 그 설문지표 이후 ISM가 이제 정확히 PMI 지수죠.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그래서 기업들에 있는 구매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너 오더는 줬어? 그죠? 아니면 고용은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는 설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 기업들이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투자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돈을 쓰는 거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요거를 집행을 이어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네. 요걸 뒤집어 얘기하면 대선만 끝나면 내가 밀어놨던 걸 한꺼번에 집행을 할게라는 거 되는 거니까 사실 대선 이후에는 지표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 긴축에 대한 어떤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올 연말로 가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또 본격화될 시기예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발효되는 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네, 그렇죠. 이미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 내비추면서 그거를 기준금리로 보시면 안 되고 미국채 10년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꺾이기 시작한 게 5월부터였어요. 예. 그러면 5월부터 금리가 꺾였으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5월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사실 6개월 정도라고 보면 올 연말부터는 요게 금리가 내려간 효과가 미국 경제에 스며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말 또는 연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표의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암흑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요 암흑기 몇 달 되지도 않는 요것 때문에 너무 이전의 사례를 들이대서 야 보통 금리 인하 시작하면 경기 침체로 골로 가는 거야 라고 이전에 어떤 통계적 규칙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시다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또 시장은 또 선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금리 인하 효과를 또 이제부터 반영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참 이게 신기한 게 이달 초였나요? 또 한 2주도 안 된 것 같은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필요시 빅스텝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보고 있구나. 연준이 보는 데이터는 더 암울한 것 같다 이러면서 시장이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예. 근데 정작 빅스텝으로 내리니까 시장은 별 충격은 없었고 선 반영이 됐나 싶은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또 안심을 시켜준 게 또 강력하게 있었고. 아유,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빅스텝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장만 안심시킨 게 아니라 저는 일본도 고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내일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예, 되죠. 예. 저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번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번에 0.5를 내렸고 앞으로도 시장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너무 적극적으로 했다라면 미국의 금리가 확 밑으로 주저앉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내일 만약에 혹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지난 7월에 있었던 급락이 또 한 번 재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엔화 강세의 가능성. 예. 근데 오늘 회의하고 나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세를 접고 요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도 일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의 생각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환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화의 초강세로 인한 어떤 시장의 부작용도 차단해야 했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이번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향후에 나온 지표들이 일시적 부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상쇄를 하려면 0.5 정도는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0.5를 해놓고 나선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사실은 설득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건데 오늘 그 큰 작업을 해냈다. 그래서 참 잘했지만 약간 2%는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거는 연준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누가 와도 제가 볼 때 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143엔대까지 네. 올라왔네요. 그렇죠. 40엔대까지 떨어졌었다가 그러면 이제 엔화가 우리가 다시 봤었던 약세로. 미일 간의 금리차가 줄어들어서 엔화가 초강세로 가라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미국채 10년물이 3.5 정도만 되면 지금 3.7인데요. 네. 사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종착역이 사실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미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그 이하를 뚫고 내려가는 건 정말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정말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뭔가 큰 것들이 생겨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본다라면 사실 여기서 엔화의 추가적인 강세의 여부도 제가 볼 땐 제한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BOJ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일은 금리를 못 올리더라도 예. 추후에는 언젠가 또 올릴 필요성은 늘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쪽의 물가라든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BOJ는 아무래도 어떻게든 금리 올리는 걸 최소화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죠? 나는 금리를 올릴 거고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실제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인상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엔화가 일정 수준 강세로 갈 거고 엔화 강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만큼 일본이 올려야 될 실제 금리보다 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안 올린다가 아니라 원래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올릴 가능성의 무게가 자꾸 실려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엔화의 수준이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유튜브니까 좀 응가를 하진 않아도 예. 방구만 껴서도 그 효과를 줄 수 식사하시는데. 있다면 점심시간이네. 저희는 일단 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먼저 먹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방구만 껴서 예, 그 맞습니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어느 정도는 좀 강세를 보여줘야 수입 물가를 또 낮출 수도 있는 건데 예. 실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엔화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금리를 잘못 올렸을 경우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엔화가 여기서 굉장히 초강세로 가면 일단 수출이 안 돼요. 그렇죠. 수출들이 와르르 무너질 거고 그럼 진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일본이 추진했었던 디플레 탈출도 어려워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더 문제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서 그게 금리를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경기가 살아날랑 말라가는 찰나인 거고 수입 물가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뭐 최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 초에 일본 갔을 때보다 확실히 물가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는 달러당 160엔이었는데 142엔인 거니까 체감되죠. 예, 똑같은 걸 쓴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옛날보다는 안 싸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를 많이 놀러 가시겠지만 이전만큼 놀러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이번 연휴 때 일본보다 제주도 간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제주도가 의외로 사람이 더 많이 왔었다고. 아, 쌌구나. 추석 연휴. 예, 예. 야, 이런 게 또 반영이 되는 거고. 아무튼 그 일본의 그 노림수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참 금융위기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환경이. 예.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